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콘텐츠는 다른 업종하고 달리 굉장히 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정작 시장을 갖다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포화 상태에 직면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도 그렇게 석연치 않고 전망이 그다음에 수출의 어떤 문제도 다른 업종하고 달리 굉장히 특정 국가에 치우친 측면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들어가면 8.2%로서 비교적 고성장이 이루고 있는데 이 시장은 우리가 특별히 국가가 노력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내수 이런 것들이 채워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부밍업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규모는 출판, 광고, 게임, 지식정보 이렇게 캐릭터, 영화, 음악, 콘텐츠 솔루션 이렇게 등등이 나와 있지만 업종별 성장을 보면 이거는 이제 산업적으로 중요한데요. 지식정보, 게임, 콘텐츠 솔루션, 음악, 영화, 방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식정보는 일반적으로 일반 콘텐츠의 어떤 거래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분류는 하고 있지만 전략적인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지식정보에 대한 정책보다는 게임이라든지 음악, 영화, 방송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특징을 보면 여기 매출 시장이 서울, 경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를 합하면은 80, 92 정도 나오거든요. 이 컨텐츠가 이 특징을 대표하는 이 통계인데요. 콘텐츠는 다른 지방으로 본사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서울에만 위치해야 되는 어떤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래야만 되는 이게 성장이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업종별로 대표적인 업종별로 얘기했을 때는 왜 지방 간에 서울 간에 이렇게 차이가 크냐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고. 다만 여기서는 내가 글로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 콘텐츠를 얘기할 때 이런 그 게임이라든지 방송 이런 거 외에도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재라든지 그 고유 자산, 유형 자산 이런 것들이 바로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갖고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이런 거하고 융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콘텐츠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울하고 수도권에서의 이 콘텐츠 성장 전략하고 지방하고는 큰 차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피적인 내용만 갖고 지방과 서울 간의 차이를 컴플레인을 계속한다 그러면 정책의 오류가 발생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규모로 보면 게임이 가장 높고요. 수익 규모로 보면은 이건 의미 있는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광고가 수입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출판, 게임 이렇게 어쨌든 콘텐츠도 다른 제조업 서비스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출 규모로 보면 일본, 중국 이렇게 나타나 있고 수입은 북미, 일본, 중국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며칠 전에 흥미로운 그 데이터를 봤는데 K-팝에 대해서 물론 오류도 있겠지만 구글 트렌드에서 이 전 세계의 청취자들이 클릭한 거를 갖다 분포를 쭉 봤더니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만 집중되어 있지 유럽이나 미국, 오세아니아 이런 데는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콘텐츠는 저희가 그냥 흔히 쉽게 말해서 얼굴이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이런 볼펜은 이게 한국 상품인지 아닌지 모르긴 하지만 콘텐츠는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고 특히 굉장히 아쉽게도 우리나라 콘텐츠의 가장 수출 국가인 일본이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국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취약된 상태인데 그만큼 콘텐츠 업계가 과거에 비해서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는 2.7%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시장을 이렇게 보면 향후 5년간 5.6%라고 하는데 저거는 굉장히 성장이 높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망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흥국들이 콘텐츠 소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스마트 단말기, 그다음에 오픈마켓, 이종산업과 협업.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종산업과 협업. 콘텐츠 자체만의 어떤 매출 증대나 그거보다는 다른 업종과의 이렇게 융복합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쟁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포화됐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잡아봤는데 2012년 기준이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국민 1인당 영화관 관람 횟수는 3.8회, 미국은 4.2회죠. 근데 일본은 1.2회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1999년,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 가지 장르의 콘텐츠 소비보다는 영화의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즐거운 영화계인 사람들은 즐거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꼭 반드시 웃을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콘텐츠 시장도 역시 보면 세계 7위라고 있는데 우리가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 이런 것들 보면 7위는 그 포화된 시장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콘텐츠 산업 얘기했을 때 부가가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는 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높지만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콘텐츠가 우리가 뽀로로가 있지만 그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의 그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다른 관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단 그 뽀로로를 필요로 하는 치약, 칫솔 아니면 기타 이화용 상품들 거기에 덧붙여서 소위 말해 저작권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이 뽀로로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그런 아이템들 그 개수, 상품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차이점이고 더군다나 이제 브랜드가 많이 높은 미국이나 영국 이런 콘텐츠 상품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브랜드로서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효과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뽀로로나 기타 등등의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바깥에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가전제품이 우리나라 뽀로로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를 잘 안 할 겁니다 아마. 뭐 겨울왕국에 있는 그 콘텐츠를 같이 결합해서 홍보를 할지언정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제조업 서비스 업종들은 콘텐츠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는 이 콘텐츠하고 다른 제조업 서비스 상품을 결합하려는 측면이 이제는 많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보는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종,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기업 비중이 높죠. 그러나 이제 콘텐츠 업종은 그 소기업이라는 규모 데피니션 자체가 3인 이하, 4인 이하가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이고 특히 1인이 많다는 게 1인은 통계적으로 안 잡히거든요. 우리나라 통계 안 잡혀요. 제조업 서비스 업종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영세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꼭 영세하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기업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조직이 창의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관료화가 되면은 그 기업이 망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을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부가가치를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나 저러나 기업 규모가 적게 되면 그 콘텐츠를 특히 우리나라 금융계에서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으로는 우리가 제작 자금을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 수입이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KBS나 MBC하고 SBS하고 EBS를 이렇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끔 상품 개발을 과연 했느냐.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보거든요. 콘텐츠는 그것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쪼개서 다른 분야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야 회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인구가 적은 시장에서는 회수를 못해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재활용할 수 있게끔 10원도 좋고 20원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는데 안 해놓으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모두 다 모니터링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돈을 주고 싶어도 안 되고 하나 가끔 가다 살라 그러면 되게 또 비싸요. 저거 보고 싶은 거는 전편이 아니라 한 몇 분짜리인데 그런 거 어떻게 개발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방송국은 콘텐츠를 경제적인 자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적인 자원 아니면 때 되면 하겠지 하는 생각만 갖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좀 얘기하고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소기업들의 특징은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재훈련, 재교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1인 기업, 창의적인 기업들, 그런 프로듀서라든지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가 일반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중기업 이상의 재훈련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연수하는 건 굉장히 쉽죠. 시간도 여유가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네가 가라, 이번엔 내가 갈게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컨텐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가 이렇게 좀 재훈련을 할 수 있게끔 제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재충전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본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업종하고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기업도 적고 노비력도 적고 뭐 이런 니네들이 해결하라 이런 형태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콘텐츠 산업은 창의력이 많은 업종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 주로 배급 유통에 관한 서비스 종에 하는 사람 창의적인 인력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기술 발전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요청되는 거는 콘텐츠의 창의적인 인력 작가라든지 제작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콘텐츠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창의적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제3위 시장이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중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굉장히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석권을 하고 차지할 수 있지만 콘텐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유럽 사람들은 깔아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노래를 하고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하고 다른 아주 독특한 음악, 즐겁지만 독특한 거 그런 거를 찾는 거지 유사하게 한다면 거의 짝퉁으로 됩니다. 짝퉁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컨텐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섣불리 우리가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우리나라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전하게 되면 분명히 미국이나 유럽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 상권이라는 것이 이 동아시아 쪽이 굉장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중국은 굉장히 성장 동력으로 유망시되고 있고 또 중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우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업 매수, 인력 채용, 공동 제작 이렇게 해서 창의적 자원을 흡수하고 고갈시킨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막 떠들고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중국은 우리나라를 따라오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컨텐츠는 심의가 굉장히 내용 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이 이 우리나라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그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를 들여올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러니까 애들을 어른들이 애들을 뒤통수를 막 후리치고 막 때린다. 저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자들을 뭐 막 폭력을 막 우리가 했다. 뭐 여자들이 많이 더 싸우더라. 머리 끄들리고 이런 건 빼라. 다시 말해서 중국 사람은 그런 컨텐츠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나 앞으로 중국은 이제 그걸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제작 기회를 많이 줘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컨텐츠를 갖다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돈 벌기도. 그러나 우리나라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투자를 갖다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저작권 보호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특히 이제 콘텐츠 활용 분야가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말이에요. 콘텐츠 우리나라처럼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정체가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정체가 됐을까 봤더니 그 콘텐츠에서 업계에서 키워드 인력이 콘텐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종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통계는 우리가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서양 애들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콘텐츠의 창의적인 인력들이 콘텐츠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배출한 인력의 반이 거기 들어가 있고 반은 다른 업종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가 다른 업종하고 이렇게 협업하면서 나가는 것이 전망이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콘텐츠가 부가가치 높이고 또 동시에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의인재 양성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창의적인 인력에 관한 업종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분리하는 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더니 이것이 우리나라는 직종 자체가 상세하게 분리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직종자에 대해서 분석을 잘 못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을 분석하려면 그 산업 분류를, 직종 분류를 세세하게 해놔서 이것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창의성을 갖고 산업적으로 어떻게 키우냐고 했을 때는 통계적인 분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돼 있어야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결론적 말씀드리면 아직도 여전히 콘텐츠에 대해서 산업적인 접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전히 그 싸이처럼 잘 나가고 굉장히 좋고 화려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걸 산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를 아직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권을 비롯한 나머지 쪽에서는 그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다. 왜? 통계를 자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중국은 다른 업종도 비슷하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중국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할 것인가. 중국은 뭐 로비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중국하고 학교를 통해서든 문화교류 측면에서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지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보듯이 컨텐츠는 우리나라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쟤네들하고 같이 놀면 재밌는 애들이야 이렇게 판단이 돼야지 같이 못 놀겠어 하면은 컨텐츠 산업도 발전을 못 한다. 그러니까 문화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돈이 벌게 돼 있어요.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주 못했어. 자꾸 관광에서 보면은 굉장히 속이기만 하고 돌리기만 해.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관광도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이해를 하게끔 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도 중국 사람 그 자체를 이해를 하고 교류가 활성이 돼야 그 다음에 산업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20년대가 30년대에 그 미국의 의회에 이 저널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레이드 팔로우즈 필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무역은 영화가 나가고 난 다음에 진출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 영화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영국에 있는 가구업자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왜 그러니까 미국 영화가 영국에 퍼지니까 영화에 나와 있는 미국 영화에 있는 가구 요것들을 영국 사람이 좋아하게 됐어요. 가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산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문화적인 내용, 이미지 내용,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가 산업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래서 콘텐츠는 산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문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지금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신뢰성이 있는 기초 통계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콘텐츠를 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이제 한 15년 넘게 됐습니다만, 그러한 통계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거의 제조업 중심의 기본의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서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다가 수서 넣으려다 보니까 컨텐츠 산업을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초적인 통계 자료가 지금 매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컨텐츠는 지금 플랫폼에서 미디어가 계속 지금 새로운 형태가 지금 파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아까 도 나왔지만 이제 법이나 제도는 뒤에 쫓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제때제때 수용을 못하는 그러한 이른바 좀 속된 말로 뒷북치는 그러한 정책을 피는 것들이 거의 다 이러한 그 통계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러한 그 통계 자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군모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거는, 이제 그 수도권 중심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만, 그거를 좀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해봅니다. 수도권 중심의 어떤 획일화된 문화적인 그 패러다임이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 특색, 어떤 그 전통성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될 때는 우리나라도 또 하나의 획일화된 문화의 패러다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고려하고, 또 하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소재를 콘텐츠화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조금 그 북돋아 준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정도시인 워싱턴은 당연히 아닐 뿐더러 상업도시인 뉴욕이 아니라 LA라고 하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한 그 분위기 있는 도시가 이 문화 콘텐츠에 어떻게 보면 수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또 하나의 예는 이제 미국의 4대 방송사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3대였죠. ABC, NBC 뭐 있었는데 CBS, 폭스가 4대 방송사로 그 진입하게 된 가장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프라임 타임의 광고를 지역 방송을 넣게끔 지역 방송국에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타임에 이제 딴 방송은 중앙에서 컨트롤 해갖고 전국적인 기업의 광고를 집어넣는 전략을, 왜 큰 돈을 받고 프라임 타임을 주겠다는 거였는데, 폭스는 반대로 그 프라임 타임 광고 슬롯 그 시간대를 지역 기업들한테 주고 지역 방송국에서 그 수익을 소유하게끔 하는 이런 지역 중심의 전략을 함으로써 폭스가 4대 방송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정책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거 하나가 그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유형의 자산, 이 tangible asset을 가지고 하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인 그런 그 산업 정책을 폈는데, 이게 이제 콘텐츠 산업으로 오면서 지식재산권, 저작권, 이러한 무형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2009년에 돼서야 지식재산권 워치 컨트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은,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권, 이 저작권을 안 지키는 나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불과 5년밖에 지금 안 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이 되려면 그 권리라는 것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까지 안 지켜졌던 것이고, 아직도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지금 오류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구름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잘못 해석한 문제들입니다. 즉 창작자를 마치 그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같이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거를 국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패러다임과 이 산업의 가치사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식재산권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수 포화라고 하는 거에 영화 상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데,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으로써 컨텐츠 산업은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문화 컨텐츠 산업은 너무 정부 주도형이다.
사실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에서 민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부에서 나서고 있어서 마치 국가주의, 제국주의, 문화 침략주의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이 문화 산업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국가의 정책이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투명성, 행정성, 절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것을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러한 그 창의적인 창작자들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규제, 이런 걸로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국가가 너무 아까 이제 구문무 교수님도 7이라는 거 의미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지금 사실 요거는 요 전 정권서부터 2015년까지 5위로 가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수치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가가 어떤 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의 방법이나 그 목표 설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냥 사례로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콘텐츠 산업은 소기업인데 아까 이제 숫자로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본 영량이라고 하는 김한민 감독의 그 영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휴대폰 전자제품 만드는 삼성전자가 크다. 자, 인정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그런 최고의 영화를 만드는 회사면 규모가 커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빅스톤 픽처스도 5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소기업의 기준을 이 종업원이 몇 명이냐, 뭐 사무실이 어떻게 되냐 이걸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조업의 패러다임 중심으로 소기업을 정의를 하고 종업원 수로 소기업을 정의하다 보니까 이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그 이상 이 저기 콘텐츠 산업을 제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창의 인력과 창작 인력은 구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안 롤린이 혼자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창작 인력이에요. 그 창작 인력이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의 종사자 수로 따지면 조안 롤린 한 명입니다. 그러나 창의 인력은 그거를 가지고 워너브라더스가 OSMU를 해가지고 엄청난 산업을 일구었을 때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나오는 거고 그러한 OSMU를 할 수 있는 창의 인력은 꼭 콘텐츠를 창작하는 인력이 아니라 그거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 그거 갖고 법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인력, 그거 갖고 재무적인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들이 창의적인 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콘텐츠를 하는 사람이 콘텐츠 업종에 들어가야만 일자리 창출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각 분야에 들어가서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콘텐츠를 접목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냈을 때는 그것은 콘텐츠 산업의 그 파급 효과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국은 전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 동의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규제, 사실 우리나라 CJ에서 성공한 그 이제 이별 여행 같은 경우에 중국의 그 간부의 전화 한 통에 그 영화가 5분 만에 다 내려져요. 그런 굉장한 그 규제를 하는 나라이지만 공산당의 가장 강한 것은 선전선동부입니다. 선전선동이 이 대중에게, 인민에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영향 파급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공산당.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선전선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윤리적 이런 그 어떤 가치관에 대한 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그 중요성을 정말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가서 이 정신세계, 문화세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라면 그들은 규제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규제는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들이 이거를 시장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건 정말 무서워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그 중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다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광 산업 부분에서 GDP 대비 한 2%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 산업이라는 부분이 자동차나 다른 제조업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명확치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오픈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략 GDP 대비 한 2%가 되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고도화된 자동차 산업이나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반도체 쪽은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그거는 저변력이 좀, 그러니까 파급력이 조금 약하고, 이 저변에, 그러니까 밑에서 저변력을 가진 산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대체 산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관광이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되고요. 국내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3,600만 명, 그다음에 해외 시장이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한 1,200만 가까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로 할 얘기들은 시장 부분은 해외 관광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산업 부분에서 여행업, 호텔업, 콘도미니엄, 관광객 이용 시설업, 뭐 특히 국제 회의업, 뭐 관광 편의 시설업, 뭐 이런 순수하게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인데,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고, 해외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85% 정도가 서울을 거쳐서 이제 타지방을 조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은 그런데 이제 지방들은 국제 회의업 같은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관광 산업 자체가 또 계절적 편차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또 휴가철도 많이 타고, 그래서 손님이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다 보니까 이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정체되어 있고 해외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이라는 상품은 장소성이 때문에, 로케이션 때문에 이걸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이 만들어서 딴 데 갖다 팔든가, 아까 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컨텐츠 사업까지 수출이 안 되는, 그래서 데리고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특히 미주나 유럽이나 대양주 같은 다른 어떤 대륙에서는 거의 한 70만, 80만을 꾸준하게 그냥 갖고 갑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고, 결국 이 시장인데 이 시장도 결국은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대만이나 홍콩 중화권 시장을 전체를 보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차이나 중국 쪽의 시장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현재가 약 한 432만 명이 옵니다. 지금 인구 한 14억 정도를 생각해 보면 실은 2020년에 지금 1,500만 정도를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잠재 수요는 중국의 전체 인구 대비 0.2%가 한국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6%가 한국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그대로를 본다면 지금 잠재적으로는 약 한 3,500만까지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줄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3,500만이라면 3,500만이 와서 4박 5일을 꼽혀버리면 뭐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시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 관광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소비 패턴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미주나 유럽 쪽은 거의 배낭 메고 이제 이래 다니는 그런 형태지만 뭐 상당히 많은, 그 다음 체제 일수도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거의 투어형 관광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의료나 아니면 쇼핑 중심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바뀝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일본 중심에서 중국으로 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행태와 중국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무척 다릅니다. 소비하는 구조도가 다르고, 일본 사람들은 아주 소품, 그런 공예품 같은 것들을, 작은 것들을 사가는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저변적으로 가지만, 중국 사람들은 딱 가서 시계 하나, 양복 하나 이렇게 사가는 그런 패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가 달라지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돈을 써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끄럽다고 막 싫어하고, 자기하고 안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면 누가 왕입니까? 돈 쓰는 사람에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무시합니다. 굉장히 무시합니다. 뭐 좀 할 바는 아니지만 이 위에 있는 북한은 또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을 되게 무시하고 우리는 또 무시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거는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큰 시장은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 관광객이 이렇게 오는데도 중국말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손님 맞을 준비가 장사할 그런 어떤 태도가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 벌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뭐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거고 그걸 지방에서는 막 어쨌든 끌고 오려고 엄청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산업의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조업이나 뭐 자동차 산업, 섬유 산업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수치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관광산업은 순수하게 숙박, 카지노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백화점, 레스토랑, 뭐 철도, 이용,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한국의 공연, 란타 극장을 직접 그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자기가 와서 보고 가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픈 시스템입니다. 오픈 시스템이 우리 사회 전반에 와서 다 이래 스며드는 그런 어떤 형태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잡혀있는 통계보다는 굉장히 그 범위가 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인구 한 1억 이상이 되어져야 국가로서 그 자체적인 내수 시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도 적은 반면에 지금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방부터는 감소를 하고 수도권도 지금 감소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 결국은 유동인구를 끌고 와서 그 남는 잉여 자원들이나 우리가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갖다 붙여줘야 되는 그게 바로 관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철도들이 굉장히 고속화되고 전부 다 빨라집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노선 철도들이 이 도로교통의 밀려버리가 지금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걸 폐쇄하기도 그렇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비용들이 듭니다. 그래서 V트레인이나 아주 그런 부분을 전부 관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만도 그 배가 잠기는 헐수선이 굉장히 배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구항만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판에서 쓴다는 것은 코스트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항만들을 전부 시드니 같은 미항들이 결국은 옛날에 그 목화섬을 나르던 거를 다 바꿔서 관광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항만들도 거의 한 반 정도를 옛날에 무역 인천항이나 일정 부분은 신항을 빼놓고는 전부 관광적인 타 용도로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요. 그 외에 인구가 줄다 보니까 환자들 전부 뻥뻥 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외에서 이제 의료 관광이라는 요소를 끌고 와야 되고 나중에 주거 부분도 이제 남아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의 그 랑동루 시향이라고 맨 하단에 그 스페인으로 막 도망가는 휴가객들을 잡기 위해서 그 스페인 가장 인접된 그 하단부에 프랑스가 어마어마한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 사고방식이 분리 개념입니다. 숙박, 주거하는데 숙박, 민박 뭐 그 정도 외에는 근데 거기는 호텔과 주거가 개념이 거의 혼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와서 일주일 동안 빌려서 쓰면 그게 호텔이 되고 주거가 되고 그다음 계속 쉬고 싶으면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혼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거 문제도 지금 막 부족해서 막 이러지만 앞으로 이제 인구가 세대수가 이제 지금 분리되다 보니까 단독 세대들이 많아지니까 주거 수요들이 조금 늘어나긴 한데 앞으로 한 10년 후쯤 되면 유휴 주거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체적인 요소들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그래서 휴양형 주택이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나 그 다음 철도도 관광용 전용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항만도 관광항이나 크루즈 형태의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원들도 지금 남는 유휴시설들을 갖다가 외국을 끌어들인다든가 뭐 이런 어떤 개념들. 결국은 마켓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마켓이 옮겨가는 게 정주인구 중심에서 이제 유동인구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바뀌어져 가는데 그에 맞는 그 사회 법 제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맞춰줘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스키장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막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관광단지를 하나를 만들어 보면 2천억, 3천억. 근데 그 사람들이 1년 매출이 얼마냐 하면은 뭐 거의 이자도 안 나올 정도의 그런 매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관광도 그런 관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나 의료나 산업이나 사회 기반 부분을 가치를 불어넣어서 잘 쓸 수 있도록 유유 자원들을 활용해 나가는 게 관광의 어떤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관광의 특징이 하나가 이게 민간 부분에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공공 주도적인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천만이 보셨다는데 그 국제시장에 보면 꽃분이네 요즘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부산 지역의 지역 기금들이 그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은 그 지역을 세트 장소를 기여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입니다. 컨벤션이 지방은 좀 지금 적자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금 1000명이 들어가는 회의실을 2년 정도 예약이 벌써 다 찹니다. 그래서 해외는 뭘 하냐면은 컨퍼런스 피를 받습니다. 이용객 1인당 얼마씩을 그 반경 1km 안에 호텔에서 다 거두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제도라기보다는 이건 순수하게 공공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공공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회의 기능이나 그 집객력을 가지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게 휴가 일정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마구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다시피 중국인 그 비자 형태만 조금만 바꿔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래 공공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공공에서 뭔가 이렇게 좀 리드를 해가는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관광 산업에 대한 혁신과 뭐 큰 화두입니다. 융복합이라는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토지 매매도 민법상 굉장히 그 대륙법을 따라서 절대 권한들이 많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는 산업만 단지를 만들게 하고, 관광단지는 주거가 일체 못 들어가고 관광만 하게 하고, 상업지역은 상업만 들어가게 하고, 우리는 굉장히 분리하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융복합이라는 개념들이 1층에는 장사를 하고 2층에는 남 빌려주고 3층에는 자기가 사는 그런 어떤 알프스의 그런 어떤 빌리지를 만들려고 하면 도저히 법적으로 굉장히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복합화라는 그 용어는, 개념적 용어는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로 먹히기가 쉽지 않은, 저도 다 일일이 열거를 못하는 굉장히 힘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이제 표준산업 분류입니다. 분류인데 C 부분의 제조업 부분하고 M 부분의 관광을 엮으면 산업 관광이 되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면 스마트 관광. 그래서 이런 산업 간의 다양한 구조 조정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걸 저희가 이제 한번 농업 부분하고 농촌 관광, 그 다음 산업 부분하고 산업 관광, 그 다음 다양한 그 이벤트하고 체험 관광, 스마트 관광, 마이스 관광, 인문 관광, 문화 관광, 의료 관광, 교육 관광, 레저 스포츠 관광. 그래서 이게 스키장, 골프장, 호텔만을 갖고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묶어서 엮어주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게 가치 부여를 하면 자원화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잉여 자산들을 갖다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거도 관광 숙박의 개념, 차량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델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결국은 에어비앤비라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그 민박 네트워크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들도 이제는 관광객들이 가서 굳이 그 관광버스의 단체 관광을 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카쉐어링 형태에 가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로컬라이즈, 정주 인구와 유동 인구의 이 복합화가 되면서 전체의 어떤 가동의 효율을 높여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입니다. 그 외에 창조적인 부분에서는 그 상당히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 수익 모델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바람직한데, 옛날에 가로수길 아니면 뭐 무슨 길 이런 데가 형성이 되면서 문화예술이나 그런 공예품들이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그 카페에 밀려나고 술집에 밀려나 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테마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과 문화예술 기능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걸 발전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예능적인 그런 컨텐츠의 개념보다는 조금 또 넓게 생각해서 리조트와 커피를 뭐 주제로 한다든가, 허브를 주제로 한다든가, 또 뭐 치앙마이 부분은 논을 자원화시켜서 그게
굉장히 주제가 되는 리조트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뭐 충분히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이 뭘 좀 해야 될 것인가? 플랫폼이라는 개념들을 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이라는 부분은 소비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소비자는 관광객이고 공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연결이 잘 힘듭니다. 이 부분을 플랫폼이라는 개념들을 좀 만들어, 이건 이제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예시로 보면 산업관광 프로그램인데 자기의 어떤 만드는 공정이나 클리어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그걸 홍보를 하고 그 자리에서 판매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어디 가가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에서 산업관광 통합 플랫폼을 받으면 여기서 전부 신청을 하면 받아서 선정을 해서 분류를 해서 그럼 산업관광 상품으로 내밀면 그러면 이용자들이 와서 하나씩 채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머류 제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이 속에는 판매도 같이 되고 홍보도 같이 되고 그래서 상호가 같이 이제 업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광단지 안에다가 정말 주거도 좀 집어넣고 싶고 그러면 술 제조 공장도 좀 집어넣어서 거기서 와서 술도 먹고 사가기도 하고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이 관광단지라는 법 속에는 일체 콘도, 호텔, 그 다음 테마파크만 들어가지, 그 다음에 관광단지 안에 와서 이제 의료관광도 들어가니까 그 속에 병원을 집어넣으려니까 병원이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 예를 들면 외국인 학교나 그런 빌리지, 학교를 집어넣고 싶은데 학교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그 학교법에, 교육법에 또 다른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융복합화에 아직은 우리가, 그런데 법은 항상 현상에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는데 굉장히 큰 대기업이 들어와 있거나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 법을 뒤따라오는 법을 바꿔가면서 가는데 아직은 이 관광이라는 게 굉장히 점세포적이고 취약합니다. 취약하다 보니까 이걸 법을 다시 바꿔서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이런 자리에서 계속 논의가 좀 되면서 지역이 아니면 그 업체 간의 요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외 의료관광입니다. 의료관광 지금 압구정 중심으로 그 성형외과 중심으로 엄청나게 중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지금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전트 중심으로 풀려가기 때문에 전체 그 사람이 내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의 70%, 80%를 에이전트가 갖고 가고 20%를 갖고 물량으로 막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성형외과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 막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해외에서 누구나 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초이스를 해서 가격까지 결정을 해서 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공공 입장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 고택이나 뭐 다양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공급을 한꺼번에 해주고 수요자들을 연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융복합 뷰티 산업, 이래서 화장품도 만들기도 하고 구매도 하고 여기서 잠도 자고 지역 관광도 하고 화장품 사용 R&D도 하고 뷰티 서비스도 하려는 이런 어떤 시스템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런 걸 좀 구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이 다 같이 합쳐져서 이 속에 들어오려니까 이게 이제 제도적인 제약들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각종 법이나 우리 어떤 체계들이 너무 분리되고 딱딱 가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단지 안에 주거를 좀 넣자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좀 힘든 뭐 그런 어떤 형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자꾸 갖다 붙입니다. 뭐 제가 관광을 전문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어려에다가 관광 붙이면 그 빈자리 있으면 자꾸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관광만 붙여놓고 그냥 붙여놓으면 이건 알아서 관광객이 갖고 가겠다. 근데 예를 들면 생태 관광이다. 저기에 저 산에 생태가 잔뜩 있습니다. 당신 가서 알아서 보세요. 굉장히 공급자 관점입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뭘 원하는지 아니면 그 상품에 맞게끔 더 각색해주고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름만 붙인다고 다 관광산업이 되는 건 아니다. 적극적인 융복합과 컨텐츠의 새로운 창조가 필요한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유유 자원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원적인 게
가치를 불어넣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관광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이러한 발표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뭐 카지노, 그다음에 복합 리조트, 뭐 의료 관광, 또 마이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소장님 발표는 조금 기존의 이러한 그 패러다임하고 좀 다른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플러스 시켜서 제가 좀 제안 비슷한 좀 논의를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그 소위 그 우리가 관광에 있어서의 어떤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단체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FIT 소위 그 개별 그 자유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러한 그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다 FIT 관광, 즉 개별 관광객으로 곧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 전환할 거란 말이죠. 그 전환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미래연구소지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수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인바운드 관광객 중에 FIT의 특성을 가진 관광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점에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유럽을 갈 때 뭐 배낭여행을 가는데 기본적인 호텔과 뭐 항공 티켓은 뭐 항공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지만 현지에 자기들이 방문할 곳은 있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갖고 어디 가자 이렇게 즉시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즉 어떤 생산과 동시에 소비와 의사결정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인바운드 외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볼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지금 내수 시장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중요한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 그럼 현지에 가서 네이버 앱을 켜고 바로 찾아가고 야 현지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유명한 음식점이 여기다. 여기 가서 먹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외국 관광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 이 플랫폼 전체에 대한 어떤 정보망을 갖다가 그 하나 만드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좀 의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까도 지금 관광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면은 모든 게 관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갖고 좀 웃었지만은 앞으로는 그 관광에 대한 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정책을 수립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그 어떤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어떤 당국자들에 대한 시각이 관광재는 정부에서 이야기해주고 사적인 기업들이 공급해서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아까 콘텐츠에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작년에 제가 기재부 그 중기단에서 예산을 갖다 2018년까지 수립하는데 좀 참여를 했었는데 2% 문화재정 확보가 안 돼요. 결코 안 될 겁니다. 앞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2% 문화재정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고 거기에 어떤 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집중 육성해서 어떤 창조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자리와 또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 문화가 융성했을 때의 시대를 보면은 그때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은 국민들 스스로가 어떠한 그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자꾸만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그 규약이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따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토의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무엇을 쓸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예산 지원이 된다. 그러면 판세를 공연해서 공연을 하나 개발을 하는데 판세를 공연을 내가 할 것이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보다 정책 당국자의 그 관광과 어떤 문화를 보는 시각이 공공성 또 공공재적인 측면이 지금 강조가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